네, 7월 1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말 힘든 하루네요. 힘든 하루를 보내셨죠. 네,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거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힘들게 보내고 있다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대화량들이 확실히 급격하게 죽었습니다. 네, 이제 뭐 주식 이야기하는 이제 저도 투자 모임들 많이 여러 개 있지만 그리고 뭐 이제 뉴스나 이제 애널리스트들 분들의 이제 코멘트들 그런 이제 메신저들이 워낙에 잘 돼 있으니까 많이들 보실 텐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량이나 올라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뉴스가 올라오더라도 뭐 계속 기존에 있었던 뉴스들의 반복 정도입니다. 네, 반복 정도이고 그만큼 지금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다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려운 구간 지나고 있고 저도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등에 또 딱 소름 끼치는 그런 하락들이 좀 장중에 몇 번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좀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한번 바닥에 나왔었고 리바운딩 나왔었고 이건 코스닥이네요. 네. 바닥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일정 수준 반복을 하다가 이제 또 최소 쌍바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좀 빠르게 또 바닥 테스트를 좀 하고 있죠. 오늘 어떻게든 또 이제 저점은 연중 최저점이 나왔고 2,300 종가로는 2,300포인트를 지켜냈지만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일단은 기존의 주도주들이 좀 격하게 하락 속도가 좀 가파른 부분들이 좀 있죠. 일단은 이번 주에 LG 에너지 솔루션 투자 지연이 관련돼서 뭐 사실 슈퍼을의 협상력을 보여준 거다라는 그런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기사들도 있긴 했었지만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은 향후에 이제 좀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정하고 소위 말해서 밸류에이션을 쭉 미래 실적들을 다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었는데 투자가 지연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계속 늘어지겠죠. 늘어지다 보면 그러면 지금 미래 실적을 확실하게 볼 수 없겠구나. 라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속락이 좀 나오고 있고 반도체 주식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먼저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겪고 있는 거죠. 일단은 오더컷 이슈가 다른 쪽에서도 계속 사실 계속 6월 달부터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이 싸다라는 걸로 사실 우리가 대응을 해왔었는데 사실 싸긴 쌌는데 더 싸지는 그런 국면에 들어갔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더컷 이슈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업 종목들뿐만 아니라 지금 TSMC 쪽에서도 오더컷이 좀 발생하는 뉴스가 오늘 장중에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만 차트 혹시 최근에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대만 차트 보신 적 없으시죠? 대만 차트 보면 대만도 우리나라랑 이제 산업 구조가 비슷한데 이게 우리보다는 조금 강한 모습인데. 이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이제 요건 S&P 500이고요. 그래도 약간 좀 하락을 하더라도 좀 어떻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지금 대만 가권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만 가권이 오늘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 어떻게 이게 저기도 지금 TSMC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권이잖아요. 네,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일까요? 맞습니다. 아니면 지정학적 중국과의 아닙니다. 그거 반도체 이슈가 좀 더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게 생각해서 상해는 지금 오히려 단단한 모습으로 중국 증시인데 단단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결국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기간이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결국은 삼성전자를 이렇게 지수와 연동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살려면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줘야 되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하고도 사실 연동되어 있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가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부터 살 건데, 아직 6월달 이제 잠정치도 이제 발표하겠지만 수출을 안 좋았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물가 상승도 분명히 에너지 최근에 휘발유나 경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득 넣었을 때 휘발유 가격
뭐 무서워서 차 못 타고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쳐서 아마 이 6월 달도 물가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턴을 하려면 결국은 수출이 됐든 아니면 뭐 실적이 됐든 뭐가 좀 개선세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미래 전망치들은 계속 경기 둔화에 대한 걸 반영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도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더컷이 이어지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쭉 그냥 일맥상통하게 좀 이루어져 온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게 반대로 좀 좋아지면 또 일맥상통 쭉 꼬꼬라서 이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인지를 한번 기다려 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어쨌든 올해 실적이 안 깨지는데 왜 빠지냐에 대한 이제 의문이 이제 여기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제 나온 뉴스를 봤더니 2분기 실적 이 추정치대로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한번 우려스러웠던 게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였죠. 올해 2022년 성과가 또는 2023년 성과가 이 정도 60조대를 볼 수 있는데 과거 2018년의 성과 그 추정치 예상했던 60조가 이대로 똑같이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대로 지금 주가는 2019년도의 주가, 2018년도나 지금 주가 흐름이 2018년도의 주가 흐름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이제는 2019년, 2020년도 주가 흐름을 앞으로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뭐 희망해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 또 엄청나게 또 상승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또 경기 부양을 위한 또 노력들이 나오고 나면 결국은 사이클이기 때문에요. 그럼 결국 좋아지는 시기가 올 거예요. 다만 지금 생각보다 급격하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견디기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게 엄청 많이 떨어질 때가 있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주봉인데요. 이 구간이죠. 이 구간. 그러니까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2016년, 17년 그리고 18년도에는 성과 실적은 제일 좋았지만 주가 하락률이 제일 컸었고 오히려 19년부터는 성과가 제일 안 좋았지만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됐었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내려왔다가 쭉 다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반복하는 거죠. 어차피 주가는 그러면 지금 흐름이 이 구간 2018년 정도 구간 되지 않겠느냐 정도의 차이만 있지만 그러면 삼성전자가 추후에 지금 뭐 이제 3나노도 뭐 이제 시작했고 파운드리 뭐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가 원하던 수준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약간 초기 모델이기도 하고 아직도 더 수주나 수율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지만 어쨌든 3나노를 시작했다는 걸 의미를 둔다라고 하고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좋아진다라고 앞으로 발전을 더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은 과거 2018년 19년 정도의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 구간 어느 순간 어느 지점을 좀 통과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다시 한번 다만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조금 기간 조정은 또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우리 과거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삼성전자 실적은 좋았으나 앞으로가 어려워질 거에 대해 그 걱정으로 이제 빠졌던 미리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이 그 구간이냐 반영이 된 거냐 아니면 앞으로 이제 더 시작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가믹에 대한 이 보고서가 어젠가 나왔죠. 맞아요.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게 후행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더 시작될 것이냐. 이제 그게 우리나라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수하고 연동되어 있는 흐름인데요. 아직까지 2분기 실적 우리나라 코스피 실적을 좀 추정치를 보면요. 어쨌든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영업이익 추정치가 생각보다 그 전체적으로 완전 망가지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주가가 이 정도 밀리면 항상 우리나라 영업이익 추정치는 후행적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기업이익 추정치 감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맞추는 작업이 아마 3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워낙에 시장에서 들리는 소음도 많고 전망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 뭐 지금 뭐 PBR이나 PR 잣대로 들이대 보면 뭐 PR은 뭐 이제 우리가 확정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PBR 잣대로 들이대 보면 분명히 ong덩이 싸움하면 이길 수 있는 구간이라고는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디까지 내려갔다 올라오느냐. 그거를 제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 리스크를 제거하려면 결국 분할 매수밖에 없는 거고 또는 조금 이제 위에서 좀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조금 이제 기다리시는 방법 또는 이제 중간중간에 호재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뭐 한번 조금 일부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사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은 좀 기다리자. 일단 뭔가 진정이 될 때까지. 시장이 아직 진정된 느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떤 예측이나 네. 예상이 어렵죠. 이제 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왜냐면 의미가 지금 없죠. 다 예상을 다 벗어났거든요. 벗어났죠. 네. 근데 사실 뭐 지금 보면 상해도 사실 우리가 커플링 했으면 움직였으면 했겠는데 상해도 별로 사실 빠지진 않았고 그다음에 일본도 오늘 하락하긴 했는데 일본이 좀 막판에 장을 낙폭을 좀 더 키웠네요. 근데 일본도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거든요. 한국만 조금 더 사실 유난스럽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만 좀 더 코스피가 이렇고 코스닥은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신용잔고를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그래서 요게 이제 어제 기준입니다. 오늘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게 7월 1일 오후 5시가 넘어갔는데요. 이제 6월 30일 어제 기준이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잔고가 오히려 조금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기준. 조금 안심이 되면 네, 바로 또 들어오는 거죠. 물타기를 하거나 바로 들어오는 부분들인데 지금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도 사실 이 부분이 과거 데이터랑 지금 안 맞아서 매우 혼돈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바닥이라던가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들을 정말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 신용잔고가 줄으면 항상 반등다운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이게 얼마큼 빠져야 될까. 오늘 주가가 하락이 좀 세게 나왔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장중에 공포스러운 반등 하락이 좀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이게 투매다라는 걸 어떻게 아실 수 있냐면 저희가 대표님하고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주가 하락이 굉장히 좀 센데 주가 하락이 센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별로 실리지 않죠. 네, 그러니까 캔들만 되게 음봉만 되게 길고 호가들 텅텅 비어 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팔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종목 신용 청산이나 미수나 또는 공포심에 또는 지금 이제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매도 버튼을 누르려고 호가를 봤을 때 내가 팔고 싶은 호가에 그만큼 물량이 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시장가 버튼 눌러버리면 급해서 쫙 호가를 밀어버리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게 거래량 별로 실리지 않고 그냥 쭉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특히 공포장일 때 많이 나오는 패턴들인데 오늘 특히나 중소형주들 보면 사실 오늘 2차전지하고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좀 매도가 심하게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이 부분들이 다른 종목들까지 연동해서 공포심 하면서 이제 자칫 쭉쭉쭉 밀리는 이제 연자제의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근데 오늘 개별주들 중에서는 음봉 세게 난 종목들은 정말로 이제 공포에 질린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1.17% 네. 코스피 기준, 네. 코스닥은 2.14% 네. 내렸지만 체감은 왜냐면 개인들이 많이 맞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이 맞아요. 네. 전부 뭐 5%, 4% 이상 막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그렇습니다. 에코프로 BM 이제 믿을 건 2차전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사실 이제 그나마 주식장 못 떠나고 다 정리해서 2차전지 주식들로 많이 가셨을 수도 옮겼는데 있는데 그나마 버티는 그쵸? 방어주라고 생각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이번 주 권리락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고 LNF만 봐도 만 봐도 이번 주에 15% 빠졌으니까 뭐 사실 7조짜리가 이제 빠져서 15%니까 엄청 많이 떨어졌죠. 지난주에 8조 원대였었는데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그나마 잘 버텼었던 게 코스모화 코스모 신소재였는데 뭐 이 주식도 많이들 갖고 계실 건데 오늘 대부분 다 뭐 주간 단위로 20%씩 맞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우시라 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약간 심적으로 더 힘들 수 있는 게 그나마 미들맨이라고 생각했던 섹터였거든요. 예. 이제 왜냐면 시장이 어지러우니까 그러면 실적이 확실히 담보되는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몰릴 거다라는 전망이나 이제 조심스러운 전망들을 좀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여지없이 믿음을 무너뜨린 거죠. 이제 트리거도 발생을 했고 중간에 그렇다 보니까 좀 아마 이번 주에 타격이 좀 많이 크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마 조금 더 이제 주도주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수급이 일정 부분 빠져나오면 조금 약간 이제 쉬는 국면으로 여전히 또 들어가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새로운 주도주를 찾기 위한 노력들 오늘은 조금 혼재되어 있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우주항공 섹터가 힘을 냈었고 그다음에 방산주도 괜찮았어요. 방산주가 전형적인 사실 오늘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경기 방어주 성격으로 움직였었던 방산주들이 움직였었죠. 그리고 조선주들은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어제 좀 상대적으로 강했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들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전에 그 방산주 얘기하니까 갑자기 김학주 센터장이죠. 예전 삼성증권. 네.
재작년 말쯤 해가지고 우리 방송할 때 그 얘기를 계속 하시더라고. 그 미국의 방산주들, 로키드라든가 여러 가지 회사들 이런 것들이 배당도 많이 주고. 배당 원래 배당 주죠. 네. 그리고 정부가 그 매출을 일으켜주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 방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요즘 기억이 나요. 왜 요즘 기억나세요? 좀 일찍 말해주시지. 그러게. 근데 이제 항공우주나 제가 뭐 LIG 넥슨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이제 방산주가 이제 우리나라 아마 우주 항공을 바라보 이번에 뭐 누리호 발사를 보면서 우주까지 개념을 확장시키기에는 사실 조금은 좀 먼 미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방산 쪽은 뭐 KF 전투기 산업이나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자주포라던가 LIG 넥슨이라던가 뭐 이제 방산 최근에 수출하는 거 보면 이제 과거의 내수주에서 미국은 국방부가 워낙에 많이 사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성장주의 개념이 강하거든요. 이제 내수주에서 수출주로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오늘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게 약간 대피처의 역할. 오늘 보면 은행주도 상대적으로 강했었고요. 전형적인 뭐 통신주 좀 셌었고 전형적인 경기방어주 성격의 좀 시장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종목들 성장주는 여전히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이제 방산주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하고 그다음에 성장주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보니까 오늘 딱 저도 이제 관심 종목을 섹터별로 이렇게 정해놓는 딱 여기만 딱 빨간색이 다 몰려 있고 나머지는 다 파란색 이렇게 나온 모습들이었는데 방산주는 어쨌든 만약에 지금의 하락 국면이나 지금의 변동수 국면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방산주는 언제든지 좀 약간 또는 단기 매매를 하시든 조금 더 끌고 가시든지 간에 좋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S-오일이나 오늘 SK 이노베이션도 사실 하락이 좀 심했습니다. 예, SK 이노베이션 다니시는 분이 계속 자기 실적이 별로 계속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들을 계속 좋으셨는데, 근데 SK 이노베이션이 사실 이제 다 분리할 거 다 분리하고 정유 부분 쪽으로 좀 움직였으면 차라리 좀 주가가 더 올라갔을 건데. 뭐 같이 SK는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사실 일반 주식들도 이 정도 떨어지면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SK 이노베이션이 좀 약간 고통을 좀 겪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주식들이 요새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근데 S-오일은 그래도 같은 기름 회사라고 봤을 때 뭐 최근에 주가가 좀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인 강한 모습들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시장에서의 변곡을 계속 이제 S-오일이 계속 유가와 연동돼서 움직이니까 S-오일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S-오일이 조금 쉬어야 조금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완화되면서 이제 주가는 조금 진정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가 보고 있는 두 가지 키팩터는 유가하고 그러니까 인플레죠. 결국은 인플레하고 결국은 이제 신용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분들 나와서 이제 2,400포인트 이하는 매수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들 계속 많이 하실 건데 그 이하는 사람이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 예, 왜냐하면 이제 투자 심리나 더군다나 이제 공포와 연동된 심리, 멘탈과 연동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애널리스트 분들은 딱 그 라인들을 잡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은 이제 경험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이번 하락장이 지나고 나서 다시 상승장, 진정되고 다시 상승장이 오고 나서 다시 계좌를 복구시킨다라고 하면 과거 몇 년 뒤에 우리가 거기도 버텨냈다. 2022년 여름을 버텨냈다. 뭐 그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개별 종목 분석이나 그다음에 시장 보는 거 또는 HTS나 MTS 켜는 거 자체가 고통스러우셔서 그냥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도 오늘 억지로 리포트 출력해서 보고 과연 투자 서적도 좀 과거 유명하신 분들 투자 서적도 찾아보고 그랬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멘탈을 더 부여잡고 내공을 더 기르시는 지금이 너무 변동성장을 그 멘탈을 강화시키는 멘탈에 굳은 살을 입힐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기회는 무슨 힘든데. 그러니까요. 네. 자기도 힘들면서. 힘들어요. 힘든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그냥 울어. 아니면 저희는 술방 같은 거 안 해요? 술방이 아니라 우리 노래방을 해. 노래방인가요? 노래해요, 노래. 참. 노래 못해? 저 노래요? 저는 노래방에서만. 요즘 우리 우울할 때는 네. 전부 12시 라이브 방송에서 노래하고 끝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네. 나중에 저도 그럼. 네. 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참여자니까 네.
아마 한 발자국 우리가 만약에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네. 더 비관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희망찬- 회로를 자꾸 찾는 맞습니다. 거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좀 인정하고 네. 원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이 정말 주식을 할 때이냐에 대한.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지금 일단 근본적으로는 미국의 그 2008년 이후의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유동성 이게 사실 옐런 장관서부터 네. 옐런 장관이 의장할 때 연준 네. 의장할 때서부터 문제라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동성 축소를 하려다가 트럼프하고 네. 맞불리면서 이게 바뀐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기존에도 그때 당시에도 4년 전에도 심각했던 문제가 이게 더 뭐 4조 달러 이상 또 풀면서 더 심각해진 거잖아. 그죠, 이제 약간 뭐 그러니까 눈덩이를 위해서 맞은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금리 인상 이렇게 요 지엽적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그동안 버블이 쌓인 게 지금 한 번에 조정이 되는 그런 순간으로 봐야 되냐. 그런 국면인 거 저는 그런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실 주식은 안 해야 될 때 아니에요? 지금 구간은 사실 안 해야 될 때인데 못 하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현금을 갖고 계시는 분이 지금 사지 않아요. 맞잖아요. 그거는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나와서 하는 거는 사실 주식을 보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대응 방안이라던가 향후를 말씀드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자의반 타의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만약에 지금 나 주식 산 거 뭐 예를 들어서 한 손실의 절반 정도 보상해 줄 테니까 그만할래라고 하시면 그러실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 많을 건데 어차피 지금은 주식할 때 안 할 때조차도 논의하는 건 사실 조금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에 대한 것도 사실 예측은 무의미하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어차피 시장 안에서 있을 거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올라가는 주식들이 분명히 이런 말씀 좀 드리기도 좀 죄송하긴 하네요. 올라가는 섹터가 굉장히 좀 얇죠 요즘에. 예, 희미합니다. 그래서 좀 요즘은 뭐 움직였다 하면 그냥 물리는 그렇죠. 것 같아요. 움직였다 하면 바로 거기서 윗골이 달고 내려와 버리는 그런 주식들이 많으니까. 근데 다 경험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와서 주식하지 마세요라고 말씀 사실 못 드려요. 지금 입장에서는요. 그럼 누구나 아마 주식을 다 추천하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하지 말고 떠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그랬다가 만약에 반등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못 누리니까 지금은 다들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발톱을 세게 말씀 못 드려요. 그리고 출연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중과 소통하면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거예요. 마치고 싶은데 지금 뭐 시장이 지금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저는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주식들을 계속 찾아내서 발굴해야 되는 걸 말씀드린 거죠. 그러면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의 시장이 조금 어쨌든 시장은 분명히 진정이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게 주도가 될지 우리가 코로나 직후에 2020년 3월부터 6, 7월까지도 주식시장이 그렇게 힘들었지만 그때 시장에서는 주도주가 됐던 섹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섹터들에 맞춰서 매매하는 방법들 를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보면 반대로 전쟁 이런 이슈로 인해서 방산주들 세거나 그 다음에 뭐 아리백이라던가 에너지 정책 변화로 인해서 태양광 이런 주식들 좀 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도 있죠.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보면 뭐 그냥 단순한 좀 조정이 있을 뿐이지 시장하고는 좀 연동 안 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죠. 먼저 선조 조정 좀 받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유가가 조금 유가가 많이 올라서 화학업종은 지금 가장 최악의 마진율을 보여주면서 지나가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유가가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지만 유가가 조금이라도 이제 하락하려고 하는. 왜냐하면 너무 비싸지면 소비자들이 이제 사는 걸 꺼려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물가도 내려올 거고 물가가 내려오면 이제 금리에 대한 방향이 좀 바뀔 거고 그러면 근데 이 과정을 확인하는 게 딱 무자르듯이 딱 오늘 물가 꺾였습니다라고 해서 딱 이렇게 금리 인상 수정하면 이렇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추이를 걸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기 침체를 확인하는 것도 2개분기 GDP 마이너스면
침체다라고 우리가 후행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물가도 좀 뒤에 가서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 진정돼서. 근데 그러면 이제 물가가 꺾였습니다라고 발표할 때쯤이면 이미 올라가져 있겠죠. 그러면 주식 지금 삼성전자 최근에 흐름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주식은 기가 막히게 먼저 선제적으로 다 움직입니다. 스마트머니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먼저 올라가는 주식들이 향후에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대형주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많이 빠졌던 대형주들은 위에 다 매물들 다 얹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 매물 맞고 하락했다가 올라갈 때 매물 맞고 이 과정들을 이제 계속 거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300에서 쌓이기 시작한 그 매물대를 한번 그죠? 돌아보면 네. 엄청 많겠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가도 야 이걸 뚫으면서 올라가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와야 그죠? 되는 거지? 네. 그러려면 돈을 단박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56,200원인데 이렇게 딱 한 방에 막 7만 원까지 올라가려 급등을 하려면 여기서 쭉 물렸던 사람들이 지금 손실 보는 사람들이 본전에 오면 다들 팔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투자자들이. 근데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식을 안 팔고 버텨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럴 거는 진짜 당분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마디 지수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6만 원, 6만 2,500원, 6만 5천 원 또는 이평선 저항들을 닿으면서 그 과정을 건디면서 이걸 이제 기간 조정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사고 팔고 하면서 물량 이제 그 매물들이 자연스럽게 소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이평선이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이평선이 그러면 점점 눕죠. 네, 누우면서 이평선하고 주가하고 이제 수렴하는 구간들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실적이 턴하거나 또는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는 형대적으로 이제 물량 나올 게 없으니까 좀 세게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시기를 기다리려면 조금 어쩔 수 없이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황 팀장이 네. 증권사를 안 다녀요. 네. 증권사 직원이 아니야. 네네. 그렇다면 지금 주식을 하겠어요? 신규 그냥 현금만 가지고 있어. 근데 지금 하겠어요? 저랑 같이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일반 직장인들 많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제 주변에 뭐 워낙에 약간 투기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도 다 고만고만하게 다 합니다. 그 안에서. 근데 물론 다 손실 보고 있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이 갖고 있어서 급등해가지고 뭐 중소형주 하나 급등을 해서 테마를 잘 타가지고 수익 내고 나왔어요. 현금이 생겼죠. 그럼 주식을 안 할 거면 그 돈을 빼는 게 맞겠죠. 그럼 또 삽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극히 개인 성향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개인 성향의 문제고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투자 성향이랑 연동되어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지금 당장 손실 보더라도 저는 더 뛰어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향이 두 가지잖아요. 네. 무릎에 사라는 네. 말의 개념을 지금 공포의 구간에서 자꾸 칼날을 잡으면서 네. 가서 바닥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제 평균 단가가 무릎이 되는 그렇죠. 네. 이게 공격적인 성향이고 네.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순간 그 무릎에서 그렇죠. 사겠다 이런 네. 사람은 이제 좀 그나마 보수적인. 보수적으로. 네. 지금 어떤 투자자가 맞냐? 이건 참 여러 가지 그거는 성향에 따라 몰라요. 다른 네. 거죠. 알 지금, 수가 없으니 바닥을. 지금이 무릎인지 허리인지도 모르는 거고. 그렇지. 네. 사실 무릎이라고 생각하는데 허리일 수도 있는 허리일 거고. 수도 있고. 있죠. 네. 대신에 이제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항상 말하는 이제 이런 큰 하락이 왔을 때마다 나오는 뭐 PBR 지표 이런 것들. 과거 역사적으로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셔도 지나고 나면 항상 그때는 그게 또 맞았네가 됐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기다리면 올라오는 건데 이제 그 기간이 고통스러우니까 좀 현금이 있어도 쉬자라고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형주 갖고는 답이 안 나오고요. 가장 큰 거는 거래대금 보면서 매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대금 종목별로 한 500억 이상씩 당일로 나온 것들, 최소 500억. 뭐 1,000억씩 나온 것들 종목들 보면 결국은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매로 대응하고 그러면 그리고 섹터를 잘 고르면 그러니까 이게
단기 매매도 요즘에 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뭔가 이게 하나의 시장에서 바라봐주는 단기 그 모멘텀들이 좀 있어졌는데 이게 옅어졌어요 많이. 이게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한 되게 엄청 끊어먹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사실 쉽지 않은 구간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가장 최악인 업종들 쪽에서 모아가는 거 하고 근데 이제 IT나 2차 전지는 이제 최악으로 갈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아직은 정점을 통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최악의 정점을. 근데 화학주들은 예를 들어서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 이런 것들은 오늘도 보면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되게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어쨌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이런 것들 보면 강한 모습들이 좀 유가가 하락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가가 이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 여기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화학주들은 지금 이제 정말 오랫동안 먼저 선제적으로 하락해서 보세요. 거의 이제 1년 반째 하락했거든요. 1년 반째 하락을 했는데 이제 유가만 여기서 좀 사실 꺾어져 주면 언젠지 모릅니다만 꺾어져 주면 화학업종은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되겠죠. 예. 근데 이걸 두 가지를 다 호재를 갖고 있는 게 한화솔루션이라서 저는 이제 한화솔루션이 시장 대비 화학주 중에서 가장 강하게 보고 있는 게 그래서 한화솔루션이라고 보는 거죠. 한화솔루션은 이제 가성소다 우리나라 1위기도 하고요. 절반은 태양광인데 태양광이 이제 하반기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하게 태양광 신규 주문들도 늘어나고 있고 2030년, 35년까지 계속 이제 재생에너지 생산비를 계속 늘려야 되기 때문에 태양광하고 풍력, 이제 특히 해상 풍력 쪽, 뭐 삼강 M&T나 동국 SNC 뭐 이런 종목들은 지금 보면 시장 대비 분명히 강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강 M&T 보면 분명히 정배열 구간을 만들어서 가고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평선은 이제 수렴하고 나서 이제 발산하는 과정에 들어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평선이 수렴했는데 과연 이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공부하는 게 단기 매매 또는 추세 추종 매매의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을 보면 얘는 시장이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혼자 되게 딴 세상에서 놀고 있는 한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집에서 모바일로 보시면 관심 종목 보시는 게 아마 한정적이라서 한눈에 안 들어오실 건데 섹터별로 쫙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한번 쭉 해보시고 관심 종목으로 큰 화면을 정리를 해보시고 보시면 그날 셌던 종목들만 딱 빨간색 들어와 있을 겁니다. 오늘 보면 방산, 그다음에 화학, 그다음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조선난 딱 들어왔었고 딱 이게 한눈에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셀 때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할 때는 얘네들은 좀 덜 빠지고 셀 때는 얘는 더 세게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 종목 편집하면서 이제 섹터 공부를 그렇게 해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최근 1, 2년 동안 주식을 시작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큰 주식들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들 보면 거의 뭐 개별주 빠지듯이 하락하고 있어. 오늘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그동안 이제 매체라던가 여기저기서 좋다 성장 섹터라고 좋다 했던 섹터들이 그게 다 무너지니까 지금 멘탈이 쉽지 않으신 구간인데 이제 좀 공부할 수 있는 영역을 이제 확장하실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오늘 셀트리온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 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었고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조선 이런 부분들도 아마 생소하신 종목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종목군 군에서 계속 관심 갖고 공부해 보시면 분명히 또 다음 장에 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기에 또 분명히 올 겁니다. 네. 일단 우리가 지금 시기를 그런 희망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죠. 희망으로라. 네, 그렇게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요즘 워낙 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뭐 짜증이 날 줄 나 있는 거라.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황 팀장도 욕먹고 우리도 욕먹고 네, 그렇죠. 그럼 그렇게라도 화를 푸셔야지. 네. 어쩔 수 없지 뭐. 처음에는 되게 저도 이제 그런 댓글도 보면 힘들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보지를 마요. 보지도 않지만 이제 같이 가는 거라고 이제 아시잖아요. 네, 같이 가는 거예요, 저희는. 네. 자, 네. 우리 이렇게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런데도 또 오르는 주식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테마죠. 근데 실적이 받침돼주지 않고 어떤 특별한 모멘텀에 의해서 오르는 주식들 정말 위험하잖아요. 요즘 무상증자 이슈가 좀 그렇습니다. 뭐 원숭이 두 창이니. 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라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최근에 테마주는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기엔 너무 지엽적이고 워낙에 작아서 예를 들어서 원숭이 두창 테마라던가 또는 뭐 지금 나온 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라던가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조금 의미 있는 게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게 건설주들이거든요. 이제 사우디 이제 그 중동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설한다는 것 때문에 뭐 이재용, 뭐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이 다 나섰다, 뭐 그런 기사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현대건설이 가장 강한 모습 좀 보여줬었죠. 현대건설, 예, 이게 좀 세게 올라왔었고, 그 다음에 중소건설사 중에서 남광토건, 이제 어제 상한가 갔었고, 이제 오늘도 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동 테마가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실제로 수주받은 건 없잖아요. 사실 기대금으로,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로 올라가는, 이제 스토리로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을 사실 하면 이런 쪽에서 사실 매매는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 수급이 많이 이쪽에 붙어 있으니까 단기 자금들은 다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제가 아까 10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테마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한 2, 3일이면 다 사라져요. 또.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간 다음에 테마주는 시장이 좀 불안하면 이제 좀 약간 일시적으로 확 몰리는 경향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주말 특히 이제 금요일 밤이 사실 좀 테마주가 약할 수밖에 없는 게 이틀이잖아요. 금요일 밤, 토요일, 일요일, 3일 밤이잖아요. 이 3일 밤 동안 사실 무슨 뉴스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대적으로 테마주들은 금요일은 매매하기 좀 어렵죠. 오후로 가면 갈수록 쉽지 않고 질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는 건설주들은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DL-ENC랑 DL-ENC하고 현대건설 뭐 항상 싼 종목이죠. 건설주들 지금 PBR 한번 봐볼까요? 보면 거의 뭐 이제 역대급 하반까지 왔네요. 0.6배 수준까지 왔네요. 올해 실적 생각해보면 0.6배, 내년 생각하면 0.5배고, PBR 밴드도 이제 거의 뭐 하단 요 녹색 라인까지 왔고요. 그 다음에 DL도 보면 아마 그 비슷할 겁니다. 예, DL은 DL은 앞에가 좀 생략이 됐네요. 이게 앞에 분사되면서. DL-ENC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건설주들은 지금 뭐 PBR 지표를 봤을 때는 충분히 리바운딩 가능성이 있고, 중동 관련 수주가 이제 그게 조금만 더 현실화된다라고 하면 실적이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IT나 다른 2차 전지 이런 것들보다는 건설주들은 한번 테마주 겸 그다음에 저평가 주식으로 매매해보기. 일단 거기는 매출이 있으니까. 그렇죠. 매출 있죠. 예, 그렇죠. 그리고 주가도 빠질 만큼 빠졌고, 그다음에 DL-ENC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하고 나서 물량 상장하고 나서 그 이후로 지금 30% 이상 하락했기 때문에 저는 DL-ENC 6만 원 정도까지는 보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4만 원이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가 요때쯤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사면 한 목표 주가 한 50만 원, 50%는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올라가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올라가면 물량 4만 5천 원쯤 가면 한번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또 사고 또 한번 올라가면 또 유중하면 또 팔고 이제 아마 이제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거나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제 이평선들도 바뀔 건데 그냥 가격대들 있죠. 4만 5천 원, 5만 원, 5만 5천 원 그런 쪽에서 한번 매도했다가 좀 밑에서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그냥 이게 어려우면 그냥 6만 원까지 홀드하는 거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나는 좀 트레이딩 하겠다 싶으면 이런 주식 가지고 매매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물량도 앞에 거래량들이 빡빡빡 나오면서 주가 저점에서 이런 물량들이 많이 실려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상대보다 올라갈 때 매물이 그렇게 두껍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매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요즘 그 뭐라 그럴까요? 시장을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어렵죠. 네. 네. 정말 이렇게 잘 오르던 것들이 네. 그냥 이유 없이 다음날 그냥 그렇죠. 쭉 떨어지기도 네. 하고 그냥 겁나게 빠지던 주식들이 다음날 이유 없이 또 오르기도 하기도 하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해요. 지금은 사실 시장 그 변동성 이게 결국은 개인 투자자 퇴출되는 게 하락장에서 퇴출되는 건 아니고요. 변동성장에서 퇴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시면 지금은 일단은 가만히 좋은 주식이라 생각하시면 그냥 홀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국 시장의 특성상 과거 2년 동안에 대시세를 냈던 종목들은 그 기간만큼 쉬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비용도 기회 비용도 잘 고려를 하시면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7월 달에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됐는데, 저도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 6월 달, 7월 달, 5월 달도 사실 너무 힘들어서 좀 사실 6월 달 들어서 좀, 저도 몇 번은 그로기 상태를 맞섰던 것 같아요. 멘탈적으로도. 그리고, 근데 이제 7월 이제 반기가 시작됐으니까, 다시 한번 또 좋은 정보들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전히 7월에 중요한 이슈들이 좀 있죠.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7월 13일 날 6월달 CPI가 이날 발표됩니다. 아마 5월달도 이제 그 5월 CPI 발표하면서 6월달에 5월 CPI 보고 그때부터 시장이 엄청 힘들어졌잖아요. 뭐 크게 꺾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예상치 대비 얼마나 나올지가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FOMC가 26일, 27일에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결국은 7월 말까지는 짧아도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아마 이런 변동성장을 겪어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는 지극히 제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7월 14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네.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의 패턴이 이제 오늘도 보면 주가는 하락했고 현물은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보시면 매도하긴 했습니다만 선물 쪽에서는 분명히 좀 결이 좀 다릅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를 보면 분명히 현물은 엄청나게 팔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또 이렇게 싸게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콜옵션도 매수하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풋옵션은 있긴 했었지만 개인들의 매수가 많다는 점, 이렇게 매도 풋옵션 매도보다 이런 점들이 개인은 좀 하방 베팅을 하려는 경향들이 좀 강하고, 옵션 시장에서 외국인은 최소 변동성이나 상방을 좀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강해요. 그래서 네, 요거는 뭐 또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린 게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좀 개략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의 흐름이 그때 말씀드렸던 2020년 3월의 흐름하고 좀 많이 비슷해요, 사실. 그래서 이때 보시면, 이때도 보면 2월 말이고 쭉 보면 이거 12월, 3월, 4월 이렇게 보시면, 그때 보시면 2020년 이제 이 3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주가는 빠졌는데 보시면 외국인들 선물 쫙 이렇게 사잖아요. 그리고 콜옵션도 외국인들이 3월부터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맞나요? 네, 풋옵션은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계속 매수했다라는 점, 이 부분들이 여기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이 외국인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풋옵션을 쫙 샀다가 그래서 한 번 싹 다 매도하죠. 이게 클라이막스 지점이 이 지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이 약간 조금 비슷한 경향으로 가지 않나, 이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잔고도 줄을 만큼 줄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방금 좀 이거 지표보다 좀 루즈해졌긴 했는데 약간 조금 비슷한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아마 7월 달에 변곡이 나오면 좀 나오지 않을까, 또 조심스럽게 또 말씀드려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어려운 시장이에요. 네. 우리 참 이거 뭐라 말하기가 참 어려운데. 아마 다들 출연하시는 분들도 나오기 싫어하신다고 들었어요. 나가서 뭐 시황이 바뀐 것도 없고, 약간 더군다나 요즘에 완전 외국인들한테 이제 거의 뭐 이제 좌지우지되는, 거의 뭐 이제 놀이터가 되는 시장. 사실 공매도라도 좀 사실 한시적으로 금지를 해주면 바닥 시그널이 분명히 나올 건데, 지금 사실 그런 시그널도 별로 없어서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한테 좀 약간 기울어진 운당장 부분들이 좀 있죠. 외국인들은 그냥 공매도를 쫙 밀어버리고 또 파생 쪽에서 또 싸게 싹 사고, 그러다가 또 포지션 싹 뒤집어 버리면 또 양쪽에서 또 수익 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참 어렵네요. 어려운 구간인데 한번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시장 또 이겨내면 멘탈 단단해질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네. 그때까지 또 같이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힘든 장인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까지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팀장과 함께했고요.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팔로모니터 가족분들 오늘 하루도 힘드셨죠? 이제 뭐라 위로해 할 그 말씀 드릴 것도 점점 없네요. 매일 시장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네,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마음 관리 잘 하도록 하시죠. 내일 아침은 아니군요. 내일 12시, 네, 종목왕 김종수 선생님과 함께 가지고 있으신 종목들에 대한 고민 함께 의논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내일 12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나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